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파리올림픽 마지막 날 역도 박혜정 선수가 여자 최중량급에서 12년 만에 메달을 땄습니다. 근대 5종의 성승민은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시상대에 올랐는데요. 2003년생 동갑내기가 값진 메달 2개를 추가하면서 우리 선수단은 메달 32개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생애 처음 밟은 올림픽 무대. 박혜정은 인상에서 131kg,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용상에서도 168kg을 들어올리며 이렇다 할 위기도 없이 예약했던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체급의 절대 강자 중국 리원원을 넘진 못했지만 첫 올림픽의 메달, 두 번째 땐 금메달이라는 중학교 3학년 때 세운 목표에 맞춰 성공적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2004년 아테네부터 2012년 런던까지 금은 동메달을 모두 걸었던 장미란 문체부 2차관에 이어 박혜정은 12년 만에 여자 최중량급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또 8년간 암과 싸우다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메달을 바치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하는 거 알고 있고 엄마가 같이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합을 잘 마무리했어. 너무 눈물이 나. 근대 5종 성승민도 세계 1위 이름값을 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15,000여 관중 앞에서 첫 종목 승마부터 300점 만점을 받았고 주종목 수영에서 전체 2위 기록으로 메달을 예감하더니 뛰면서 총을 쏘는 레이저런까지 무난하게 맞춰 동메달을 땄습니다. 성승민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여자 최초로 이 종목 시상대에 섰습니다. 4년 뒤 LA에서는 머리카락 색깔처럼 금빛으로 바꾸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제 자신 자랑스럽고 정말 영광스러워서 지금 몸둘 바를 잘 모르겠어요. 동메달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노력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생 동갑내기 박혜정과 성승민이 폐회식 당일 값진 메달을 추가하면서 우리나라가 파리에서 따낸 메달 모두 32개가 됐습니다. 역대 최다인 88 서울올림픽보다 딱 하나 부족한 역대 2위 기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챔피언 안세영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쟁이 어떻게 결론 날지도 주목됩니다. 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게 안 선수 발언의 핵심이었는데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되면 개인 스폰서를 받는 것에 제약이 많아집니다. 협회가 지정한 옷과 용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니폼 특정 부분에 개인적으로 후원받을 수는 있지만 협회 후원사와 같은 업종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 브랜드에서 안세영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협회는 현재 메인 스폰서로부터 연간 29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선수 개인의 후원을 인정할 경우 협회 메인 스폰서 후원금은 줄고 대표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주니어 선수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타 선수도 충분히 대우하고 주니어 선수들의 육성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배드민턴 선수는 실업팀 입단 계약금이 7년간 최고 1억 원을 넘을 수 없고 고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도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연봉 상한이 없을 경우 비인기 종목인 실업팀 선수단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가 되어 광고를 찍어도 소속팀 광고 수익은 보통 연봉과 계약금에 포함됩니다. 광고를 찍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22살의 올림픽 챔피언 안세영의 바람입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운동만 잘해도 충분히 보상받고 그래서 다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번 기회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이계흥 대한체육회장은 한국에 돌아온 뒤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계흥 회장은 파리올림픽 폐회식 당일 현재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결산 기자회견에서 안세영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편안한 상태에서 안세영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제도 개선할 것이 있다면 손볼 것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편안한 그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이제 자세히 듣고 그걸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할 게 있으면 제도도 또 손을 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혹시라도 어떤 오해된 부분은 또 서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고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이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여권발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물밑 요청이 있었다고 반박하며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때부터 복권을 염두에 뒀는데 여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결정이 된 것뿐이란 설명입니다.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측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나온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약간 다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로부터 먼저 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 희망자를 추려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전 대표와 상의를 거쳐 김 전 지사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를 꼽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요. 사면 복권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이고요. 이재명 전 대표도 전날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복권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피하려고 여권이 연막 전술을 펴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한 반면 한동훈 대표 측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전달해 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야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 논란의 당사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의 사망을 정치적 타살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고 있다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죽음이 권력 남용에 따른 희생의 결과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당사자는 애도도 공감도 없다고 질타하며 대통령 부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자 권력살인입니다. 민주당은 성실한 공직자, 존경받는 가장의 명예를 철저한 진실규명으로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를 상대로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추진해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정무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만큼 민주당 몫인 운영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우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를 두고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고 있는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비판을 두고도 선동적 망언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죽음을 이용해 정쟁을 부추기고 분노와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경건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청문회와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는 야당 계획에 대해선 고인의 죽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직 탄핵과 특검만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의정 활동이야말로 너무 거칠고 험악하다며 역공했습니다. 야권은 더 나아가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공세곡기를 조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할 터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일부 민생 법안을 두고 합의 처리 공감대가 만들어졌던 전국에 또다시 냉기류가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건데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심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고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등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난주 4박 5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온 윤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 지명으로 업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주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사법이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이에 더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의결될 예정이어서 거부권 전국이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광복절 특사 복권안도 상정되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되면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에는 자유의 방점을 둔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광복절 경축사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연례 메시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으며 막판까지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은 안팎으로 시끄러운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심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 지명과 동시에 정부 과천청사를 찾았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임관한 심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힙니다.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함께한 인연도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보다 관심을 끄는 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의 관계입니다. 김 수석은 검사 시절 근무 인연을 계기로 심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검찰과 용산 사이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심 후보자가 당면한 과제로는 먼저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법안 등으로 외풍에 휩싸인 검찰 조직 안정화가 꼽힙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조직 관리에 강점이 있는 심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전현직 영부인 수사 등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도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전현직 영부인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한 총장 패싱 논란으로 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갈등도 불거졌던 만큼 심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어떤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저녁 당진 영덕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통영에서는 물놀이 하던 여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버스에서 시뻘건 불이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연신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당진 영덕고속도로 청주분기점 부근에서 관광버스에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절반이 불에 탔지만 엔진에 열이 오르는 걸 본 버스기사가 차를 세우고 곧장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에 있던 승객 20여 명은 불이 나기 1시간 전쯤 차량 고장으로 다른 버스로 옮겨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통영에선 40대 여성이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미도에 혼자 입도한 여성은 물놀이를 즐기다가 오후 4시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구조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면 유리에 금이 가 있고 조수석과 뒷면은 유리가 떨어져 나가 차량 안이 훤히 다 보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인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업장 앞에 주차된 차를 망치로 부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현행법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막바지 피서가 절정인 요즘 밤마다 해수욕장이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술판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금지된 폭죽놀이가 기승을 부리는 등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양심이 버려진 해수욕장 밤 풍경을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 무렵 강릉 경포 해수욕장. 백사장은 거대한 술판으로 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도 합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 앞에서 보기 민망한 애정 행각도 벌입니다. 사방에서 폭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집니다. 폭발음에 화들짝 놀라기 일쑤고 매캐한 화약 냄새는 코를 찌릅니다. 폭죽 불꽃이 위험천만하게 피서객들 사이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해수욕장은 흡연 금지 구역이지만 버젓이 담배도 피웁니다. 안 하시고 알겠다고 해놓고 이제 저희가 사라지면은 그냥 해놓고 이제 도망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피서객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 먹다 남은 술과 안주 등은 그대로 남겨둔 채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모래사장 곳곳에는 쏘고 버린 폭죽 껍데기가 즐비합니다. 피서철 경포 일대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7톤에 이릅니다. 해수욕장에서 쓰레기 투기와 폭죽 사용, 흡연 등을 하면 해수욕장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려면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뭔데 이거 알려주려고 그냥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은 수가 없어요. 지자체와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가 밤마다 계도 위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휴식처가 돼야 할 해수욕장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무질서. 일부 피서객들의 삐뚤어진 피서 문화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밝은 녹색이 눈길을 끄는 서울의 새로운 공공자전거 따릉입니다.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 등을 이용해 고개 운전을 벌이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입니다. 경찰은 폭주 예고지 나흘 만에 따폭연 SNS 계정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자, 주요 사건 사고 속의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 구성으로도 봤습니다만은 따릉이 폭주연맹 따폭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따릉이 폭주연맹, 지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따릉이가 서울시의 공공 자전거 이름입니다. 네. 이 자전거 폭주연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SNS 계정이었고 이 계정에 여러 건의 자전거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네. 위험한 운전을 하는 이런 영상이 게시가 됐었고 지난 4일에는 오후 6시에 서울 성동구와 그리고 용산을 오가면서 이 폭주 행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계정 운영자가 지난 8일에 경찰에 검거가 됐고 경찰에서 이 관련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특수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이 형법상의 특수협박죄는 284조에 규정이 돼 있는 죄고 이게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특수협박죄가 성립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보복운전 있지 않습니까? 네. 보복운전이 뭐 이렇게 내가 이 앞에 운전자에 대해서 뭐 화가 났다라고 해서 앞에 가서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특수협박을 인정했던 판례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경찰에서 일단은 이 위험한 운전에 대해서 특수협박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따릉이가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닐까 했는데 이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요. 예, 우선은 도로교통법상에 이 공동위험행위가 이제 46조에 규정이 돼 있고 네. 난폭운전이 46조의 3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위험행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대의 차가 줄지어서 운행한다든지 이 폭주족들이 많이 하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를 금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각각 150조 그리고 150조 2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규정에 보면 이 자동차 등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는 네. 자전거는 포함이 되지 않는 데다가 또 이 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킥보드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도로교통법상의 공동위험행위라든지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 보니 경찰에서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이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폭연의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은 뭐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그런 아슬아슬한 장면도 나오고요. 인도에서 뭐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그런 영상도 있고 마트 안에서 이거를 타면서 폭주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라도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협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폭행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력의 행사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이 킥보드나 뭐 자전거를 통해서 이용을 한 다음에 소리를 질러서 행인을 놀라게 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런 거는 폭행에도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60개가 넘는 게시물이 있었고 이게 또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운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운전자들은 각각 어떠한 뭐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이 각각 검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행히 뭐 올라온 영상들을 통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장면들은 볼 수는 없었는데 만약에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인도에서 이제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그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의 사고 이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업무상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5년의 금고나 2천만 원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만약에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다가 네. 자전거라든지 뭐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속도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충돌한다고 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또는 전동 킥보드랑 충돌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하. 또 이제 이 타고 있던 탑승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떠나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SNS에는 지금 이 관련 영상들은 삭제가 돼 있고요. 사과 문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올라왔던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이 검거 전에 이 영상들을 다 확보를 해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삭제할 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증거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이 검거된 사람은 이 SNS를 운영했던 사람인 것이지 이 운영자가 실제 이 운행을 한 사람인지는 또 별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행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것이고 네. 영상을 보면 보통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다른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따포견의 회원들을 살펴봤더니 상당수가 중학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동장치를 타기 위해서는 사실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확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에서 이 따릉이라든지 뭐 이런 이동장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이 개인형 이동장치, 뭐 전동 킥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에 돼야지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학생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이 원동기 장치에 이 면허 없이 이 전동 장치, 뭐 전동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탑승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원 규정 자체가 일단 유명무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뭐 앱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그런 면허증을 인증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게 주변 어른들의 면허증을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굉장히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는 네. 그 부분이 좀 악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대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그런지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고 건수도 계속 늘고 있고 이 가운데 사망 사고도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의무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이게 법 개정이 한번 됐던 이유가 이 굉장히 전동 킥보드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 나는 유형들 중에는 이 한 명이 빌리고 뭐 2명, 3명이 같이 타다가 다 같이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사고에서도 머리를 다쳐서 굉장히 크게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범칙금 규정을 두고 그에 대해서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여러 명이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 범칙금 자체가 금액이 굉장히 낮은 데다가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그 당시에는 조금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이 범칙금으로 이 금액이 적은 이 범칙금만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 개정을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업체에 대한 제재라든지 법적인 그런 의무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면허를 등록하는 것도 당시 이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일환에서 네. 이 업체들이 이 앱에 이 면허를 뭐 등록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면허증을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등록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이 자전거라든지 킥보드가 이 면허 뭐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빌렸는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뭐 이렇게 조금 달아서 이 부분을 누가 빌렸는지 누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또 있었는데 BTS의 슈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애초에는 전동 킥보드라고 얘기를 했다가 정정을 했는데 이게 처벌 수위가 좀 다르다고요. 예, 이 법 개념에서는 이 전동 스쿠터라는 개념은 따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의료용 스쿠터라는 명칭은 나오는데 전동 스쿠터라는 명칭은 따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명칭을 이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면 이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 148조의 2를 보면 이륜 자동차를 포함해서 이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최소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고 네. 이 만약에 알코올 수치가 높다라고 한다면 더 중하게 처벌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문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러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네. 이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의 정의를 종합을 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5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는
배기량이 125cc 이하든지 아니면 전기 동력의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이 11kW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세 번째는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하고 또 네 번째로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평행차나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이 돼야 되고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제품들 중에서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서 안전 확인에 신고가 된 것만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용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이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따른 이 중한 처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156조 11호에 보면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이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륜 자동차가 이륜 자동차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중한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0.2%를 훌쩍 넘긴 것으로 지금 경찰은 파악하고 있어요. 0.2%가 어떤 기준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저희가 음주 수치를 0.03, 0.08 그리고 0.2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0.03 같은 경우가 이제 면허가 정지가 되고 가장 경한 처벌이 나옵니다. 이 가장 경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0.08을 초과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중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차이가 있고 이제 0.2를 초과를 하게 되면 가장 중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처벌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부분 수치에 관해서도 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휴가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이 아닌 일반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병역법 그리고 군형법을 검토해 봤을 때 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을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법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근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병무청에서는 다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이게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음주로 관련해서 무리를 일으켰다거나 하면 징계 처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병역법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경고 처분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와 유사하게 경고 처분이라는 것이 있고 이 경고 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씩 이제 복무 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 품위유지 의무가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있지만 법을 해석해 봤을 때는 이 품위유지 의무는 근무 중의 경우에만 이제 한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있긴 어렵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병무청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경찰이 조만간 휴가를 재소환한다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예, 일단은 음주 자체 그 양을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음주의 경위 그리고 음주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원인을 조사 중인데 피해가 커지는 부분과 관련해서요.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조작한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러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지금 소방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6시 13분경에 이 화재가 났다는 이 신호가 수신기로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런데 밸브 연동 정지 버튼 조작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위를 파악해 봤을 때 이 당시 이 근무자가 이 화재가 혹시나 화재 경보 자체가 오작동했을 수가 있는 여지를 감안을 해서 당시에 정지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버튼을 해제를 했는데 그 한 4분 5분 가량의 이 시간 동안 이 관련 배선이 이제 불에 타버려서 결국에는 그때는 신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작동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소방당국에서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스프링클러 작동 중지로 더 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부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 일단 소방시설법 56조에서 이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라도 이 사실관계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형사법상의 이런 처벌을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방당국에서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한 다음에 그 의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입장입니다. 네, 지금 아파트 단지에 많은 주민들이 수도와 전기가 끊겨서 불편한 상태이고 1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 배상의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스프링클러 이 미작동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예, 일단은 이 화재의 원인이라든지 이 화재의 경로 이런 부분이 이제 감식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네.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라도 이 경로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스프링클러의 미작동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사적인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관련 일단은 감식 결과를 보고 이후에 뭐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적당한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사고의 여파로 뭐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하 주차장에서 퇴출시키자 이런 움직임도 활발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정 차량의 주차를 임의로 퇴출시키는 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예, 일단 아파트 규약으로 이 부분을 뭐 강제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규약 자체는 아파트에 이제 저희가 그 뭐 대표회의를 뽑는다든지 하면 그 어떠한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한 위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서 결정한 규약에 대해서도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할 것인데 이러한 뭐 특정인들의 출입 자체를 제한을 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지상 주차장도 없다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까지도 규약이 강제성을 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 시행과 관련해서 이 아파트 소유자들과 그리고 뭐 관리사무소 그리고 또 전기차 소유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설이 꼭 뭐 지하에 있어야 된다, 지상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거는 없는 건가요? 예, 이 부분 일단 그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는 이제 의무가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통상 최근에는 지하 주차장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이 충전 시설들이 설치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충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네. 충전 시설 자체에서 이제 뭐 과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충전 시설 자체를 지하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서울시는 빠르면 10월부터는 100% 충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강제 규정은 아닌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그 관련 준칙을 개정해서 권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네. 이 부분이 뭐 강제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90% 이상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뭐 91%다, 92%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주민이 지하주차장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게 되면 그 부분 결국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아파트 출입 자체를 막는 거는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전기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 주차장이 없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차를 세울 곳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른 곳에 세운다고 한다면 금액적인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당연히 이 부분 법적으로 좀 분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알아보시죠. 바로 역대 3위와 폭염입니다.
올해는 유독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22일 연속 밤더위가 나타나면서 열대야 연속 일수가 역대 3위를 기록 중인데요. 서울에서 열대야가 가장 길었던 해는 2018년 26일이었고 그 다음은 1994년 24일입니다. 당분간 서울은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역대 1위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낮 폭염의 기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식지 못한 열기는 고스란히 낮더위로 이어지겠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에 건강 잃기 쉬우니까요. 계속해서 온열 질환과 냉방병 등 여름철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도 더웠는데 오늘 서울은 어제보다도 더 덥다고요? 네, 맞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8.2도를 기록한 서울은 한낮에도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오에는 33도, 오후 2시에는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높은 습도 탓에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상당하겠습니다. 이후 퇴근길 무렵에도 기온이 33도 안팎에 머무르겠고 이 열기는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대전과 광주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날씨도 정리해 주시죠. 네, 당분간은 오늘처럼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열대야와 폭염은 말복과 광복절을 지나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엔 키워드였습니다. 제5호 태풍 마리아가 오늘 일본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에 상륙해 많은 비를 뿌리면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태풍 마리아는 태평양에서 세력을 유지하며 도호쿠 지방을 향해 북서진 중으로 도호쿠 지방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이화태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등지에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산사태와 침수, 하천 범람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규슈 남부 기리시마산에서 지난 8일 미야자키현 동부해역 지진 이후 지진 활동이 늘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 지진이 일어난 후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경계에 있는 기리시마산 가라쿠니다케 부근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늘어났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리시마산 분화 경계 수준을 상향 조정하진 않았지만 이곳이 활화산인 만큼 소규모 분출 현상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평소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중국 황토 고원에 역대 최대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차량 200여 대가 흙탕물과 함께 휩쓸려 내려와서 하룻밤 사이 마을이 폐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비상등을 켠 차들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막다른 골목엔 차량 200여 대가 뒤엉켜 폐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感觉天就开空了，人都过不去嘛。水和泥最起码有2米高呢，天来太猛了，所以就把车全推上走了。 구조대원들은 가슴팍까지 차오른 진흙탕을 헤치고 승용차 지붕 위에 몸을 피한 주민들을 구출합니다. 再往里边走的时候，里边还有一辆车，车顶上坐着3个人，而且他在一个水面上漂着，我们又过去把那3个人救出来。 황토 고원지대인 중국 산시성 예난 일대에 최대 179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 넘는 비가 하룻밤 사이에 쏟아진 겁니다.
的影响，8月8日20时至8月9日凌晨5时，延安志丹县遭遇了区域性大暴雨和局地最大降雨量突破历史极值。 철교를 집어삼킬 듯 넘실대는 황허. 중장비마저 장난감처럼 떠내려옵니다. 중국의 나이아가라로 불리는 후커우 폭포도 폐쇄됐습니다. 비구름은 간수성과 내몽고를 거쳐 동북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로 중국에선 7월에만 328명이 숨지고 이재민 2,639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건물 파손과 농경지 피해 등 경제 손실은 14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본토를 급습당한 러시아가 반격에 나서면서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밤사이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향한 보복 공습에 나섰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허를 찔린 본토 공격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러시아. 밤사이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엔 폭음과 공습 경보가 끊이지 않았고 4살 어린이와 아버지 등 2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새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 57대 중 53대를 격추했다며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에는 북한산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4기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또 다른 고의적 테러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Одна 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сьогодні, на жаль, убила на Київщині 2 людей, батька з сином. 4 роки було хлопчику. 모처럼 사기를 끌어올린 우크라이나와 반격에 나선 러시아의 교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국경지대에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하고 탱크 등 보강 병력을 급파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침공 시도를 곳곳에서 격퇴하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과 무기를 공격해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장이 러시아 본토로 확장하면서 러시아 측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Раз прилет, 2 прилет, 3 прилет, а на 4-м полхаты разнесло. Мы вышли все в дыму. Конечно, это паника была возле подъезда. Это просто ужас. 접경 지역 러시아 주민 8만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현지 당국은 대피를 더 서두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개전 이후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최대 공격으로 일단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과 함께 2년 넘게 끌어온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과거에 이른바 이란 핵 합의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이란의 주요 외교 라인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서방과 핵 협상 재개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진용을 꾸리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취임식.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서방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و آماده‌ایم مدیریت تنش با دولت‌هایی که هنوز شأن و جایگاه ایران را درک نکرده‌اند گفتگو کنیم. 서방 국가들과 핵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아바스 아락치 전 외무차관을 새 외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도 같습니다. 아락치 후보자는 하산 루하니 정부 당시 2013년부터 서방 국가와 핵 합의를 위한 실무 협상을 맡았고 핵 합의가 타결된 2015년부터는 이행점검위원회 이란 측 대표를 지낸 인사입니다. تصور ما این هستش که در پایان اگر ما بتونیم در مورد همه موضوعات به یک جمع‌بندی و به یک راه حل برسیم یعنی راه حل در مورد تک تک موضوعات برسیم. 앞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과거 로하니 정부에서 핵 합의를 현장에서 총괄했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당시 외무장관을 부통령으로 임명했습니다. 핵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외교 진용을 갖추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비판적 민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란 내각 구성에서 국방과 안보 분야는 최고 지도자와 군부의 권한 아래 있지만 외교 분야는 대통령이 재량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 안에 있는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허를 빌리거나 빌려준 혐의로 치과 사회의사와 의사 등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 있는 치과 의원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치과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와 자회사, 하청업체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구강 관련 직장 건강검진도 이곳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회이사 A씨가 이 치과를 사실상 운영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원장한테 급여가 지급이 안 됐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원장이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병 의원은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치과는 명목상 치과 의사 B씨가 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경영 활동은 A씨가 주로 맡아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 병원은 과잉 진료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진료비를 과잉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매출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했을 때는 발생하는 매출보다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상해 줘야 되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만 해도 될 걸 두 번, 세 번 한다거나. 경찰은 이 치과의 실제 주인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곳 역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치과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 등 모두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해당 치과는 SK하이닉스 안에 자리를 잡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치과가 건보공단에서 타낸 보험금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면서 SK하이닉스 측이 해당 치과에 입주 특혜를 준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준수 기자입니다. 경찰은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서 사무장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013년부터 여러 치과 의사의 면허를 빌려가며 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 진료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존재와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치과에서 진료를 본 환자는 5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기간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금은 3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규모 사업장 안에 입주해 있다 보니 경쟁 없이 손쉽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이 큰 경우에는 공단이나 보건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직장 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은 SK하이닉스 본사 정직원, 자회사, 그다음에 하청업체 직원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병원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워낙 오랫동안 사업장에 입주해온 치과인 만큼 SK하이닉스 치과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3년 단위로 SK하이닉스의 시설관리 자회사와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치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입찰 경쟁 없이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대기업 같은 데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굉장히 큰 사업장에 많이 들어간다면 계속적으로 비용은 둘째치고 이제 그 매출 또는 이제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측은 자회사 SK하이스텍에서 특별한 혜택 없이 계약을 맺고 연장해 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치과는 사업장에 입주한 개인 시설로 SK하이닉스 측에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불거진 마스크 대란으로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기업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2월 반도체 수출입 업체 A사는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우리 돈 52억여 원에 이르는 거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국내에서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졌고 석 달 만에 정부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결국 홍콩 수출 계약은 무산됐고 A사는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은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마스크 수급 조치를 강행하면서 마땅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조치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으로 발생한 국민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정부의 조치는 헌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A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10년 넘게 농사짓고 사는 땅이 강제 수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수용권을 넘겨받은 민간기업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강원도 홍천 농촌마을에 3,000제곱미터 땅을 산 A씨. 은퇴 후 농사 지으며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치단체로부터 A씨 땅이 관광단지 사업 부지에 포함돼 강제 수용 대상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땅 팔 마음이 없는 A씨는 황당합니다. 한 번도 연락도 없이 왜 강제 수용하겠다는 이런 공문을 받으니까 아유 황당합니다. 이제 너무 황당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했죠. 해당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민간 사업자가 500만 제곱미터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하고 토지 강제 수용권을 내줬습니다. 골프장을 포함해 숙박시설과 전시장, 공연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당시 업체는 자금난으로 골프장만 짓고 부도가 났고 국내 한 대기업이 이를 인수했습니다.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익과 상관없는 골프장만 운영 중인 상태. 그런데 최근 인수기업이 관광단지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다시 사유지 수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지 수용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대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자치단체가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돈 되는 골프장만 짓고 관광단지는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업체는 땅 주인들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지 99.9% 샀고요. 이분들 빼놓고 약 2,000평 남았어요. 세 분이 합쳐서 2,000평인데 이분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진행하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되지가 안 되니까. 강원도는 주민 이의 신청을 받은 뒤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 강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며 대응에 나서고 정부 대책도 준비 중이지만 공동 생활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대부분 과충전을 예방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10종, 제네시스 브랜드 3종을 합쳐 총 13종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에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나머지 9종과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모두 국내 업체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9월 초에 발표될 정부 종합대책의 배터리 제조사 표기가 논의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에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업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기차 화재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환경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98.3%가 마트나 상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70.5%가 완속 충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의 완속 충전기는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선 벌써 전기차 매물이 늘고 가격도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져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재 발생률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낮다고 호소하지만 불안감 차단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방청 화재 통계를 보면 자동차 만 대당 화재 발생률은 내연기관이 이제 1.88%고 전기차가 1.63%입니다. 그러니까 좀 낮죠. 다만 이제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진화가 어렵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기로가 될 수가 있겠다. 올해 기아의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아이오닉 7 등 전기차가 출격 대기 중인 상황. 전기차 캐즘 상황에 화재 공포증까지 더해지며 전기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오늘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전기차 안전 강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일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또 화재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과충전을 막기 위해서 충전율과 충전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하면서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16.7% 늘어난 15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1년 전보다 13.4% 늘어난 184억 달러, 무역 수준은 2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42.1%, 승용차 수출이 63.9% 증가했고 정밀기기 수출은 10.6%가 줄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27.7%, 중국으로의 수출이 10.7% 늘었으며 중국과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인 46.8%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의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총 32개의 메달을 목에 걸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포상금과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개인전 기준으로 금, 은, 동 각각 6,300만 원, 3,500만 원, 2,5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연금이 각각 매월 100만 원, 75만 원, 52만 5천 원이 지급되는데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전 메달은 개인전의 75%를 적용받고요. 이 밖에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나 지도자에게도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메달을 여러 개 따면 연금도 늘어나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연금은 연금 점수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점수는 110점, 금액은 100만 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서 점수가 110점을 넘어가면 연금 대신 10점당 일시 장려금을 추가로 줍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2개를 땄다고 해서 연금이 200만 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 금메달을 2개 이상 획득하면 2개째부터는 동일 대회는 20%, 다른 대회에서 이미 금메달을 땄다면 50% 가산해서 일시 장려금을 줍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병역 혜택을 받죠. 현역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관련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완전히 면제라고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이들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2주간 감동의 드라마를 쓰며 괄목할 성적을 낸 우리 대표팀, 혼신의 힘을 다한 만큼 이렇게 적지 않은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올림픽 무대 밖에서도 체육 발전을 위해 메달리스트로서 빛나는 활약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자, 조금 전에 반효진 선수 이야기했는데요. 16살 고등학생 명사수 반효진 선수가 파리올림픽 일정을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오늘 대구체육고등학교로 첫 등교를 합니다.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을 들고 함께 응원해준 친구들의 곁으로 돌아왔는데요. 잠시 전부터 학교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앞에서 소감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모두들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먼 걸음 직접 찾아와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저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교장 선생님한테도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전교생들이 저를 이렇게 다 같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진짜 감사하다고 꼭 말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있을 체전에서도 이렇게 다 같이 지금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훈련을 한다면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응원 받은 만큼 응원 열심히 하면서 저도 훈련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즐기는 한강 라면 맛과 포장마차 분위기는 어떨까요? 올림픽이 열린 파리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인을 상대로 이색 마케팅을 펼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강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라면 용기가 프랑스 파리의 대형 마트에 등장했습니다. 현지인들도 나무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매운 라면을 즐깁니다. Alors c'était très bon, un peu épicé, un petit peu épicé pour moi, mais très bon. In total, the noodles very good quality, and the smell, the taste, everything is very compact. 간이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포장마차도 파리 도심 한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네온 사인과 한글 간판이 마치 서울 을지로 골목을 연상하게 합니다.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한국 주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100% 사탕수수로 만든 플라스틱 컵을 활용해 친환경 올림픽에도 동참했습니다. 한류 인기 속에 올림픽을 맞아 전 세계인이 몰리는 파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색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메달을 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현지 매장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를 전달한 국내 제과업체도 있습니다. 화장품 중소기업이 참여한 K-뷰티 체험 행사에는 K-팝 아이돌 화장법이 궁금한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Je m'appelle Inès et j'ai passé un très bon moment ici. Il y a beaucoup d'activités qui sont typiques coréennes et comme j'adore la culture, j'ai passé un très bon moment ici.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에서 우리 기업들의 마케팅 경연도 선수들의 메달 경쟁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22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열대야 연속 일수를 역대 3위로 올렸습니다. 식지 못한 열기는 한낮 찜통 더위로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상당하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수칙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의 한낮 기온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지역도 많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열대야와 폭염은 말복과 광복절을 지나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열대야 연속 일수가 역대 1위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부터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